2024년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미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네요. 여러분은 어떤 속도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지요? 제 인생 속도는 제 나이와 같게 60km로 빠르게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여유롭지 않게 시간이 흐르는 것 같아요. 눈을 감았다가 뜨면 어느새 하루가 지나 있기 때문이죠. 제 인생은 빠르게만 흘러가는데도 유독 시간이 더딘 시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오늘 제가 이야기를 보내는 이유도 그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속마음을 털어내며 함께 욕도 조금 해주시고 속 시원하게 대화를 하고 싶어서 말이에요.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려면 너무 빨리 이야기를 바꾸지 말아야죠. 그러니 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반대편 동네에 있는 그 가게도 다 너의 시댁인가 봐. 아이 귀에 익숙한 너 능력도 좋은 것 같아. 아이, 내가 능력이 좋은 거냐? 아니면 그냥 내가 좋은 사람인 거냐? 그냥 좋은 사람을 만난 거지? 그리고 나 그 사람 집안을 보고 결혼한 건 아니야. 연애할 때까지도 몰랐어. 결혼할 때 되니까 그 사람이 알려준 거지? 뭐가 됐든 기집애야. 뭐가 됐든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아휴, 부럽다. 너희 남편이 될 사람 형제 없니? 남동생이나 형 말이야. 아우, 나도 그 집에 시집 가고 싶다. 제 남편은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내 집안은 대대로 주유소를 7개나 하는 집안이었지만 주유소 한 개당 연매출이 억전이었어요. 그런 사업장이 7개면 어마어마하겠지? 물론 저는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듯이 연애할 때까지만 해도 남편 집안이 그렇게 재력이 있는 집안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다행이라고 말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친정은 부족한 집은 아니어서 결혼할 때 힘든 점은 전혀 없었어요. 반대 의견도 없었고요. 결혼할 때는 어려움이 없었지만 결혼 후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은 우리 부부 사이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만 시부모님의 문제라고 말해야 할까요? 더 자세히 파헤치면 시아버지의 문제였어요. 아이고, 어떻게 그 집안이 그런 상황이 된 걸까요? 시아버지는 양반이라 속을 썩이는 사람인데 참, 사람이 한결같기도 쉽지 않은데요. 이웃 사람들이 입모아 말하는 한결같은 양반. 우리 시아버지는 바람기가 매우 한결같은 분이셨어요. 그 씨앗의 바람기 때문에 집안에는 바람 잘 날이 없었거든요. 제 나이는 60대 초반입니다. 아마 저와 동년배인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결혼했을 당시에는 시댁에서 신혼살림을 준비했었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시부모를 모시고 살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식이 있는 지금은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아요. 우리 며느리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어쨌든 시집에서 신혼살림을 하면서 많은 일을 보았어요. 친정에서 볼 수 없었던 것들을 시집에서 모두 보았죠. 어디서나 정직하고 꼼꼼한 대답을 해야겠어요. 어쨌든 근본을 속이지 못해요. 나의 남편과 함께 사는 자리에서 애교 부리며 소리 지르는 아내 같은 모습이야. 내 집에서 손자들을 키우던 중에 화장실에 구제충을 잡으러 온 형님이 있었는데 지금은 늘 저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요. 누가 뭘 한다거나 연수 없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해해주세요. 너 뭐라고 지금 그랬어? 다시 한번 말해줘. 이야기해보자면 시어머니와 둘째 시어머니의 싸움을 다루고 싶다는 건가요? 일단 제가 시집가서 놀랐던 건 시아버지께서 아내가 3명이라는 것에 놀랐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3분 사이가 썩 좋지 않아서 싸움이 하루에 몇 번씩 일어났다는 것도 놀랐죠. 시아버지는 본처인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집에 당신의 첩인 여자를 2명이나 앉혀놓고 살았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남편 하나에 안 내시면 싸움 날 것이 불보듯이 더한데 시아버지는 왜 굳이 한 집에 3 여자를 다 모셨을까 의아했습니다. 작은 여자들이라도 자기 경쟁 상대가 있어야 남편을 더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자들은 원래 그래야 하는 게 아닌가요?
여자들은 질투에 의해 움직이고 성장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법이야, 어른한테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당시에는 시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개똥 같은 소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갯벼다귀 같은 소리라고 말이에요. 시아버지의 그 말도 안 되는 여인 지론으로 인해 시댁은 말 그대로 여인 천하 그 자체였어요. 시어머니와 막내 시어머니는 그래도 사이가 좋았어요. 옛날 분들이라서 그래도 품고 하시는 게 아직 남아 있으셔서인지 첩이라는 것에 대해서 시어머니가 막무가내로 경계하시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둘째 시어머니가 한 것처럼만 선만 안 넘고 알아서 잘하면 좋게 좋게 지내려고 하시는 분이셨죠. 그런데도 그 당시 가풍으로 봤을 때 둘째 시어머니가 큰 소리 칠 이유가 너무 명확해서였습니다. 옳게, 우리 엄마 잘 좀 부탁할게요. 엄마 정말 고생 많이 하신 분이에요. 아들을 못 낳고 딸만 줄줄이 셋 낳았다고 할머니가 엄마를 얼마나 구박했을까요? 하지만 아버지가 둘째와 셋째 엄마들을 데리고 들어올 때도 우리 엄마는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딸을 낳은 죄인기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엄마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탁할 게 있는데 제게는 3명의 신우가 있었어요. 모두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큰 신우가 저를 불러와서 저희 엄마를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둘째 시어머니는 아들을 셋이나 낳았고 우리 시어머니는 딸을 셋만 낳았어요. 그래서 둘째 시어머니가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던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엄마가 둘째 시어머니의 막내 아들을 입양해서 우리 아들로 받아주셨어요. 키워오셨다는 그 아비가 나의 남편이며 그것 때문에 둘째 시어머니가 그렇게 유례를 부탁했습니다. 하이고 말이 형님으로 하는 거지년들 셋을 인사하고 본처는 무슨 본처 양반에게 물어보세요. 밖으로 나가서 누구를 본처로 삼고 하는지 나에게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이 집안을 이어받을 여자인데 어디서 나에게 빨래를 하라고 말할까요? 둘째 시어머니가 우리 시어머니인 저희 시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무시하며 우리 시어멜 씨에게 대들었다고 하며 저 또한 시어멜니들 사이에서 참 힘들었습니다. 어떤 시어머니네 말을 들을 것이냐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시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곤혹스러운 저를 보며 참 흐뭇하다는 듯 대화를 나누셨어요. 이게 참 그런 것이다. 남자가 능력이 있으니 집안에 여자들도 많고 자식도 다복하고 우리 며느리들도 남편을 귀하게 여기며 잘 대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식들이 어디 가서 여자를 만날 수 없을 거예요. 나는 귀한 딸로 시집보낼 막내딸이 되고 싶으며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말할 수 있었다. 또한 말에는 내가 지지 않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감히 말하지만 그 시대에선 아버님께 이야기해야만 했어요. 당신은 현명한 사람이라 집안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예전 어른들은 소리 지르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겠어요? 남성이 여성을 못해 울리는 건 아닐 테고 그러한 가정이 어떻게 잘 기능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아버님의 아들 또한 제 남편입니다. 울리는 바보스런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을 뱉지 않는다고 한다. 제가 그렇게 공손하게 해주며 웃으며 말하니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했고 담배만 빵빵 피우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본 우리 시어머니는 저를 불러다가 잘했다고 하셨어요. 저놈의 영애탱이 시대, 바뀌는 줄 모르고 헛소리하는 거 꼴보기 싫었는데 참 잘했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시어머니가 장하다고 하셨던 그 말처럼 제가 장하고 자부했고 내 남편도 역시 시아버지와 다른 사람일 거라고 자부했어요. 시간이 흐르고 보니 제 남편은 정말 시아버지와 다른 사람이었다. 아주 철두철미하게 나한테 숨겼다고 그걸 저는 남편을 잃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정말 뜻밖의 상황에서 말이야. 아이고, 석군이 아빠, 석군 아빠. 이게요. 아이고, 세상에 대체 무슨 일이야, 석군 아버지. 그 놈의 골프 좀 그만둬라고 말했는데 어째서 석군 아버지만 그렇게 되는 거야? 석군 엄마 그만으로 이러다가 자신 쓰러지겠어. 형제야,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석군 아버지 어쩌죠? 내가 말한 대로 그 놈의 골프 좀 그만둬라고 했는데 어째서 그런 행동을 하냐. 그 5인간 중 하나였던 석군 아버지는 엄청난 집안과 사업장을 운영하며 큰 돈을 만지며 살았어. 그는 거의 남은 생을 노는 데에 허비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어. 특히 골프를 좋아했었는데 그 골프가 그의 인생을 끝냈어. 아마 그도 본인이 그럴 줄 몰랐을 거야.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남편은 세상을 떠났지. 재작년 말이었죠.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허무하게 떠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은 골프 여행 중 카트에서 떨어져 사고를 당한 뒤 세상을 떠났어요. 정말 허무하죠? 그래도 골프를 즐기다가 세상을 떠난다면 하늘에서는 골프를 즐기고 돌아왔다고 얘길지도 모를 것 같았어요. 하지만 추측이고요. 그런 생각도 모두 시간이 흘러서야 할 수 있는 이야기죠. 남편이 그때 죽은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고 그 시점에서는 그저 충격에 휘말렸을 뿐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이 순식간에 떠나다니 어딘가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그저 너무 억울한 일이라고 말밖에 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놈들이란 걸 잡아가지 않고 왜 멀쩡히 잘 살아가는 사람을 아이고, 형님, 내가 뭘 잘못하고 살았을까? 내가 뭘 잘못하고 살았나 봐. 내가 잘못했는데 나한테 큰 벌을 주려고 나를 대신해서 우리 석군 아빠를 데리고 갔나 봐. 아이고, 저와 아들에게 한없이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빠였던 그 사람이 이제는 상 없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프네요. 저희 부부를 알고 지냈던 지인들도 남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했고 진심으로 슬퍼했지만 그렇게 지인들과 함께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데 남편의 장례식에 어째서 여자가 찾아왔는지 엄마, 누가 엄마를 찾아오셨는데 엄마, 잠깐 나와 보시라고 하네. 나를 찾는 사람이면 안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아이고 참, 알았어요. 엄마가 밖에 나가실 거라고 하셔서 너는 안에서 좀 쉬라고 말씀하셨다면서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아들이 엄마의 친구분께 딸린 것 같다면서 제게 얘기했어요. 혹시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오기 어려워서 자식을 대신 보냈나 생각해봤었는데 그래서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빠르게 밖으로 나갔어요. 그 아이의 말에 정신을 차리고 복도를 나갔는데 불러서 검은 미디 원피스를 입고 있는 화를 어루만지며 서 있는 것을 본다고 했어요. 아이와 나도 눈길이 얼어멈춰버린 그 화 안의 눈길을 따라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았어요. 보낼 때 사람 이름과 간단한 내용을 적어서 그 화 안에 보내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곳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잘 가셨어요. 달콩이 그것을 보는 순간 사고가 정지되었던 이것이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말입니다. 순간 별별 생각이 들면서 무엇을 질문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일단 최대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 여자에게 누구세요? 라고 먼저 물었어요. 누구 때문에 오셨나요?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그 여자가 세상 밝게 웃으며 대답해 주더군요. 아, 저요. 저, 오빠의 여자친구예요. 상만 오빠랑 만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석훈이에 취업할 때쯤 만났으니까 한 5년 됐나 봐요. 오빠가 엄청 철저히 숨겼던 모양이에요. 아까 서은이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아예 제가 누군지 짐작도 못하네요. 세상에 떠난 제 남편의 내연일라니. 너무나 당당하게 큰 소리로 말하는 그 여자의 목소리에 제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어요. 제 아들의 이름까지 우려하고 있지 않나 해서 내 아들이 언제 취직했는지도 아는 모습을 보니 상관 여아들이 말하길 5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라고요. 그런데 상간녀는 저에게 유언장을 내밀며 유언장이 적힌 내용을 보니 남편의 재산은 모두 상관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 시기를 보아하니 그 인간이 이미 사고를 당하기 전에 작성해 둔 것 같아서 당황스러웠어요. 저를 찾아온 남편의 상간녀는 유언장뿐만 아니라 자기네 둘이 놀러 다닐 때 찍은 사진과 영상도 다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오빠가 나에게 선물이라고 먼저 적어준 게 있어요. 언제나 나에게 순이라고 말하면서 언니랑 이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언니라고 불러도 되냐고 물어보고
제가 오빠보다 20살 어리다고 해도 상관이 없다며 계속 말했어요. 오빠, 어머니는 자기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서류에는 언니와 자기가 부부관계임에도 오빠는 마음속으로 나를 순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적어줬다고 하면서 결국 오빠가 철 때가 오면 어머니도 떠날 것이라고 말했는데 오빠 어머니는 아직도 사시는 분이고 정계 생기신 분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들과 겨우 12살 차이 나는 아이이셨어요. 이런 사람이 아들을 얻는다고 해서 짜증이 났습니다. 아주 다양한 이야기를 다 이야기했더랬어요. 처음에는 시아버지의 외도로 인해 가장 내 성격에 관한 의구심이 없는 아가씨로 태어나서 딸의 부잣집 마지막 딸로 거쳐온 이야기부터 여자가 아버지의 여자를 가져가서 파괴된 어머니 이야기까지 말이죠. 말입니다. 첫째로, 다행히 시어머니는 그 당시에 살아 계셨어요. 지금도 그러시고 아주 정직하게 살아 계시죠. 하지만 아무리 정직하신 분이라고 해도 당신 아들이 손주를 따지는 여자랑 바람을 피웠다는 걸 알렸다가 시어머니에게 초상도 같이 쳐야 할 것 같아 알리지 않았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시어머니는 병실에 계셨거든요. 남편 장례식에서 너무 울셔서 탈수를 오셨었어요. 어찌되었던 상간녀는 저한테 자기 원망을 받았다는 걸 뭐라 이야기했다가 그러면서 자기도 장례에 같이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장지까지 따라갈 것이라며 말이에요. 솔직히 어떻게 알아요? 언니가 거짓말해서 우리 오빠의 재산을 다 언니가 가져갈지 오빠가 언니한테는 유증서 안 써줬죠. 어째서 그동안 함께 산 세월이 얼마나 됐는데. 오빠도 너무 한 것 같아. 그래도 언니, 그 주유소 정도는? 언니에게 주지 않을 거예요. 오빠한테 듣다니 집안 어린이들이 언니를 엄청 예쁘다고 생각했던데 누가 너의 언니인지. 나는 너와 같이 무식하고 못 배운 사람을 처음으로 동생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정신 나간 연아야. 연아, 이거 봐요. 지금 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봐요. 이래서 근본 없는 사람들과 말을 섞으면 안 된다. 너 저하한 건데 내가 보낸 거니? 이건 내가 보낸 거야. 저 역시 지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배신감이 물밀듯 밀려왔지만 꾹 참았어요. 이미 세상된 인간에게 배신감을 느끼다 뭐 하겠어요. 제 손해죠. 제가 예상했던 반응과 제가 하는 행동이 너무 달랐던 건지 상간녀라는 그 어린 년이 저를 도바하고 있다고 제 아들 이름을 불렀더라고요. 감히 주둥이에 제 아들 이름을 올렸어요. 저는 거기서 이성적으로 처신하지 않았어요. 끊기고 말았다. 석훈이 어때? 석훈이가 아빠를 잘 따른다고 오빠가 참 좋아했었는데 아까 친구가 석훈이 맞죠? 오빠 닮았어서 잘생겼더라. 내가 뭐라고 석훈 이름을 내 주둥이에 올려? 그러면서 저는 상간녀가 갖고 온 화를 엎어버렸어. 상간녀는 저한테 계속 12조를 굴렀다고. 그것도 아주 보통 아니더군요. 어머, 언니야, 이러니까 오빠가 싫어했죠. 오빠가 언니 매번 목 막았다고 싫다고 했는데 상복은 잘 어울리네요. 아프다고. 아픈데 너는 더 아파도 돼. 집에 알아. 너는 더 아파도 된다고. 저는 바로 상간녀를 머리털을 잡아채서 그대로 빈수 안으로 끌고 들어갔어. 저와 상간녀의 소란스러운 등장에 당연히 빈수는 난리가 났죠. 저는 상간녀 머리를 끌어다가 그 인간 영정. 사진 앞에서 내팽겨쳤어. 내가 오빠라고 하는 사람 얼굴 보고는 해야지. 안 그러면 더러운 사람이 결국 아버지 모습 따라하잖아. 너 따라가는 게 어디서 그래? 나 부들부들 떨다가 막내 시어머니가 나와서 물어봤어. 시부모님이 이렇게 소리 질러서 무슨 일이냐고. 세 분 다 아무도 본 적 없었어. 미쳐서 소리 질러대는 거였어? 아이고 석훈 엄마야. 너 왜 그러냐? 석훈 아빠가 뭘 했다는 거야? 막내 어머니, 저 사람은 아버님의 아들이 맞아요. 자식 볼 때는 연희랑 놀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기집애 태 원장까지 미리 써 두었더라고요. 뭐, 아이 아니야?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서군 아빠가 여자가 어디서 그래? 뭐야, 지금 이 아이. 그럼 석군 아빠가 천년이라는 거야? 천년은 이 사람 말이 너무나 심해요. 저는 무슨 청년이에요. 저는 멱살을 자꾸 흔드는 상간녀라 그 사진들을 내게 보여준 것에 대해 어른들에게도 보여줄 것을 요구했어요. 어른들 앞에서 그걸 보여주면 반죽을 걸 알아서 살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관폰을 때려서 아들에게 건넸어요. 아들이 상간폰을 빼앗겼다가는 그 이 집에 가 아들을 상대로 추행을 하거나 그런 추잡한 일로 몰게 될까 봐 제가 나섰지요. 아이고, 정말 이상한 여자들이 많아요. 어디라는 곳에 들어와라고 하고 발로 여기를 들어와라고 하고 겁대가리를 잃은 여자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겁대가리를 상실했어요. 원장님을 찾아와서 뭘 하고 싶냐고 어디서 난리야. 집안 어른들은 휴대폰에 있는 외도 증거물을 보고 상간녀를 향해 어디서 왔냐고 깔려 들어왔느냐며 뭘 잘했다고 깔려 들어왔느냐고 했고 상간녀에게 욕을 내뱉어 주셨다. 사촌 아주버님과 형님이 상간녀를 보고 당장 나가라며 내쫓으셨고 또 어른들은 제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지 않으셨다. 아들도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다. 저와 아들에게는 남편이 좋은 아빠, 좋은 남편 그 자체로 저희를 철저히 속여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할 일은 하고 해결해야 할 것은 해결해야 하지 않겠어요. 나한테 뭐 목 늘어난 티를 입고 살림만 해서 오빠가 싫어했을 거라고 했지만 건방져하고 있다. 나는 너덜너덜해진 상간녀를 보며 속으로 잘 걸렸다. 연하야 되쳤어요. 막내 시어머니가 이 상황을 알게 된 이상 상관이 하나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도 아니었거든. 저의 아들 또한요. 상담녀가 나한테 보낸 화를 받고는 눈이 멀었어요. 그걸 밟아 없애버리고 왜 그런 힘을 내는지 모르겠어서 그것을 번쩍 들고 장례식장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돌아오신 우리 시어머니와 함께 막내 시어머니가 화를 내시고 둘째 시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죠. 저희 시어머니와 막내 시어머니가 계셨으니까요. 아유, 씨도둑질은 못한다고 해서 어디서 지아비가 했다던가 그런 것만 배워서는 안 돼요. 그 어린 형이 어디 갔는지 내가 아주 잠시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으니까 아이고, 형님이 참으세요. 참아야 해요. 그런 것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어요. 어디서 겁도 없이 그딴 종이 조각을 들고 오는 상황엔 너무나 마음이 독하게 먹어야 해. 나도 천년짜리로 이 집에 와 있긴 한데 그런 것은 아니지. 어떻게 너희 시어머니를 상처 주는 일을 얼마나 했기에 이렇게 되었는지요. 마음으로 살았는지 아니. 상간녀는 상대를 잘못 건드려도 한참 잘못 건드린 것이죠. 아마 세상을 떠난 남편의 상간녀는 자신이 무슨 상황에 놓일지 아무것도 모르고 좋다고 지내고 있었나 봐요. 유언장 한 장만 믿고서 말이에요. 그 기집애 겁도 없이 저와 시댁 식구들 몇몇을 상대로 고소장을 보냈어요. 자기가 장례식장에서 일방적으로 행을 당했나요? 그래, 제가 머리카락을 잡은 건 인정해야죠.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인 제공을 안 했다고 주장하는 건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 고소장을 받은 사촌 아주버님과 형님 역시 크게 화가 나 있는 상황이었어요. 상간녀지 해부터 외도 상대인 그 오빠였던 제 남편 놈을 믿었겠지. 저는 그 한눈보다도 더 든든한 지원군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결코 이대로 못하기로 제 마음 다잡았어요. 해주시면 됩니다. 마음대로 해라고 하시는 가운데 겁먹은 하찮은 이들에게 아니 왜 그렇게 피해를 입었다고 하느냐 하는 건가요? 아니요. 고소장을 받아 언급하신 내용 그대로 심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완전히 그쪽 주장에 달려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연하겠죠? 나는 결코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께 본때를 보여주면서 마음대로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상대방이 우리 가족들에게 보내온 고소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었죠. 그랬더니 상대방은 자신이 고소장을 취할 일이 없다고 주장하며 동시에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라며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라고 했죠. 내가 얼마나 어디까지 어떻게 해보느냐를 기다려보라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하니 변호사를 곁들여 한번 해보세요.
만나보자고 해, 제가요. 구석이 있었거든요. 우리 첫째 시어머니와 막내 시어머니가 한따까리 했던 사모님 소리 들었던 분들 아니겠어요? 심지어 두 분 다 아는 사람 중에 변호사 부인도. 심지어는 운전기사까지 사자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지원군 말입니다. 너는 걱정을 하지 마. 건방진 기집애 같으니라고 어디서 가정 있는 남자를 말이야. 아주 혼을 내줘야지. 두 분의 시어머니는 변호사 선생님, 당신들이 대신 해주시겠다고 발벗고 나서 주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이거 아주 그냥 진짜 든든하더라고요. 저는 두 분의 시어머니 덕을 아주 톡톡히 본 셈이었죠. 엄마, 내가 같이 안 가도 되겠어요. 아, 내가 같이 갈게. 아무래도 나을 것 같은데, 아이고, 됐어. 엄마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할머니 두 분도 따라오시면 오셔서 괜히 화병 나실까 봐. 난 근처에 있을 테니까 무슨 일 있으면 무조건 연락해. 할머니들 두 분 다 내가 가지 말라고 해도 귀여우시고 가실 거야. 엄마도 잘 알잖아. 할머니들 고집이 세셔서.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제가 그렇게 칼을 갈던 상간녀와 대면하는 날이 되었죠. 아들은 물론 두 분의 시엄 어머님도 따라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혼자 가지 말라고 막았습니다. 아들도 오지 말라고 했어요. 괜히 와봤자 좋을 거 없잖아요. 아무리 큰 아들이라 해도 아빠라는 사람이 자기 눈에 벌을 받는 여자랑 노란난 처날 내용을 하나하나 상세히 듣고 괜찮을 리가 없을 테니. 청심 하나를 들어가기 전에 말이에요. 2병이나 마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말이에요. 그렇게 든든한 지원군과 함께 상관과 대면을 위한 그 장소로 들어섰어요.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이 사람들이 다 아이들이라고? 그럼 이 사람들이 내 자식들이 있니? 그리고 어디서 반말이야? 하여간 근본 없는 것 같으니라고. 남의 남편이랑 놀아나는 기집애 수준이 딱 바닥이지만 상간녀 변호사는 저와 제 지원군들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왜냐고요? 상간녀 앞에 두 시어머니들이 선임해준 30명 되는 제 변호인단을 싹 다 집합시켜 앉혔어요. 상간녀는 아마 그날 그 자리에 들어서자마자 알았을 거예요. 자기 인생이 이미 골로 가기 시작했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상간녀의 입술이 덜덜 떨린다는 것을 말하죠. 그런 모습을 보아하니 아주 고소하다고 저는 상간녀 당한 대로 똑같이 해주고자 마음먹었어요. 고소아이, 고소 더 해봐. 여기 있는 변호사님들 보이니? 이분들이랑 너랑 너희 변호사랑 싸우는 거야? 너무 재밌겠다. 그렇지. 머리 굴릴 생각 그만하고 잘 들어. 이 싹수 없는 년아, 내가 자초한 일이야. 뭐야? 그 오빠가 유언장이 써줬다고? 너, 그 유언장 갖고 왔지 내놔봐. 참. 참내 유언장 내놓으면 뭐 내가 뭐 줄까봐 나도 변호사 데리고 왔어. 아줌마가 잘 모르나 본데 숫자만 많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하러 변호사가 명이면 뭐해? 실력 있어야지. 우리 변호사님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이야. 말하는 수준 들으면 아, 내가 무슨 초등학생이랑 대화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유치해요. 짝이 없었고 아무 생각이 든 적도 없었죠. 제가 상관에게 유언장을 받아 보려고 한 이유는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상가로 알려진 사람이 제 남편의 장례식장을 찾아와 말이에요. 그때 상가녀가 나에게 둘이 오빠가 준 유언장이에요 하면서 여심같이 원장을 보여주었지요. 그때 영 이상했거든요. 아무리 봐도 남편의 글씨가 아니라고 느껴졌어요. 그게 그 사람의 글씨가 아니었답니다. 아, 제가 그 사람과 하루 이틀 살았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 기절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게 당당한 것인지 헷갈려서 그러한 거예요. 아, 그때 분명히 유언장을 가져왔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게 있겠죠. 취소시킬 수 있는 것이겠네요. 이건 우리가 취소시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없던 것이겠죠. 효력이 없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공증 없이 쓴 대리 필체는 인정이 되지 않거든요. 그 원장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 변호사들에게 상담을 할 때 이야기를 했죠. 제 말을 들은 변호사들은 절대 걱정할 것 없다면서 상간녀와 대면하는 날 상간녀 표정이 아주 볼만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제가 나서서 유언장을 보여달라고 한 거였어요. 유언장은 자필로 쓰거나 대리인이 쓸 시 당사자와 함께 공증이 필요한 것이었으니까요. 그걸 상간녀는 알아 그 기지에는 몰랐던 거죠. 상간녀는 자기 변호사의 조언을 듣지도 않고 버럭 이야기했어요. 우리 오빠가 나한테 불러주네요.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다 적은 건데 오빠 지장까지 있는데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건데? 그리고 공증 그거 우리 집 CCTV 프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 소환을 놓더라도 제도이고 모아야 하는 상간녀의 발언에 상간녀 변호사는 거의 좌절했어요. 그리고 그에 반대로 제가 선임한 30명의 변호사들은 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간은 그제야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인 걸 깨달았는지 자신의 변호사를 돕도록 하더라고요. 왜 자기 변호를 하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허탈하게 상간녀를 바라보던 상간녀의 변호사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그럼 제가 말할 시간은 좀 달라고 말이죠. 의뢰인분이 혼자 다 말씀하시고 다 변론을 하시는데 제가 언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변호사면 나를 편해줘야죠. 내가 말할 게 따로 주어져야 하는 거예요? 정말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거 맞아요? 왜 이렇게 변호 능력이 없어요? 적어도 보통하게. 의뢰인분들은 저와 변호사인 말하기 전에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화내어 일들이 얽히고 설키면 상간녀는 입막음을 하곤 합니다. 30명의 변호인들 중에 제가 선임한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소송에 대해 상간녀를 언급했습니다. 상간녀 소송은 기본이었고 나 또한 상간녀와의 싸움에서 상해를 입어 그 과정에서 다친 것뿐이었습니다. 애써 일을 짓기도 했는데 고인 알 것 같은 일을 불필요하게 내 방식으로 적어서 보내셨습니다. 명예훼손을 해준 것으로 우리 사촌 아주머니가 제 형님에게 막말을 하고 밀치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상해 죄가 추가되었고 제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것도 죄 중 하나입니다. 머리카락 하늘까지 다 소거해버리고 세세한 것까지 다 적용하셨네요. 상관여가도 저한테 보상하길 바라셨습니다. 받아야 할 금액을 계산해보니 정말 거액이 되더군요. 상간녀가 떠난 제 남편으로부터 받아야 할 재산으로 다 보상해 줄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이미 유언장이 쓴 거라고 설명을 했는데 상간녀가 다짜고짜로 믿었던 그 유언장이 그저 하나의 종이 조각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그 다음부터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상간녀가 절절히 타협해달라고 애원했다는 거예요. 저 언니는 정말로 아무런 소유물이 없어요. 가진 게라면 그 자식이 구해준 오피스텔 하나뿐인데 그것마저도 전세예요. 너와 같은 거, 개차방 같은 거를 동생으로 받아들인 적 없어. 이제 와서 상치 않고 알아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지. 돈을 구해왔고 언니 저 그처는 고, 그 다음에 언니에게 합의금을 드리고 나면 정말로 단칸방에 살아야 해요. 언니 제발, 저는 다시 2번 언니와 언니의 가족들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언니 제발, 제가 절대적으로 비는 상가 아주머니께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너희 엄마한테 가서 말하라는 게 아니야? 내 말이 틀리진 않아. 내가 내 엄마도 내 언니도 아닌데 내 가족들한테 가서 너를 먹여 살려달라고 하라거나 알아서 해. 나는 오늘 이후로 너와 같은 수준의 인간과 말을 섞고 싶지 않으니까 상가 아주머니한테 내 엄마도 아니고 내 언니도 아니니 내 가족들한테 너를 먹여 살려달라고 하라고 해. 결국 상가 아주머니가 저에게 돈을 주기 위해 대출을 받았어요. 그것도 상가 아주머니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있는 세상 떠난 남편에게 대한 얘기였어요. 인간이 구해준 오피스텔이라는 집을 가지고 돈을 구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 오피스텔의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결국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얼마나 말이 많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저에게 했던 말을 아세요?
제가 오빠를 만나면서 오빠 말만 듣고 나서 직장도 그만두고 오빠가 제가 죽을 때까지 책임질 거라고 해서 그 말 하나만 믿고 직장을 다 때려친 것이었거든요. 아니, 직장 그만둬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자신의 남편 말만 믿고 공으로 살아보겠다고 직장을 그만두고 남자의 지갑만 팔아보겠다는 말을 듣고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자신이 직업이 없어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자신이 져야 할 돈을 깎아 달라고 했었어요. 깎아주지 않으면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사채까지 쓰야 할 판이라고 말하고 있어? 그 앞에서 눈물이 뚝뚝 흘리는데 그 꼴이 그저 웃음만이었어. 알지 몰랐지. 내가 한 짓거리가 이런 짓거리란 걸 너라면 가정 있는 남자를 만나면서 이 정도 대가도 생각 안 한 건가? 사람들 말이야. 행동을 할 때는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끌어올지 고민하고 움직여야 해. 너랑 그렇게 좋아 죽었던 오빠 같은 놈처럼 짐승들처럼 본능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야? 그건 멀쩡한 사람이 하는 행동인 거야? 제 말이 틀리진 않잖아. 사람이라면 적어도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끌어올지 알고 움직여야 해. 그렇지 않나요? 결국 상간녀는 그 김한에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고 금융적인 대출은 물론이고 금융 분야에서도 고금리 대출에 속아 제게 돈을 보내온 적이 있었죠. 그리고 전세집도 있었는데 결국 남편의 이름으로 등기된 집이었죠. 그 전세 보증금도 제가 회수해왔습니다. 저는 세상을 떠난 원수 같은 놈의 배우자였던 오리알이 되다 못해 그냥 인생이 낭떠러지로 떨어진 것이었죠. 아이고, 이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나쁜 놈의 후예 같으니라고. 그런 놈의 가치를 모르고 밖에서 헛짓거리하는 자들에 대해 제 사상을 챙기지 말라고 말해야겠습니다. 그냥 나에게 아무것도 챙겨줄 필요는 없다. 너도 양심이 없는 사람은 아닐 테니까. 그럼 형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맞는 일이겠지요. 우리도 내가 그렇게 해줘야 너에게 죄짓는 마음이 적어지고. 부디. 그렇게 해서 시댁에서도 마침내 세상을 떠난 남편께 처벌 아닌 벌을 주셨어요. 남편이 저를 제외하고 하셨지요. 하셨다기보다는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못 가르친 자식놈이 제 사상을 며느리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염치 없는 행동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을 했어요. 바람 피운 인간이 제 사상을 차리라고 하고 싶지 않다면서 시어머니 두 분은 오히려 제 남편의 기일에 돈을 주셨어요. 어디 가서 여행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명절 때나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 두 분께 인사드리고 오는 정도로 살고 있어요. 상황은 그럼 어떻게 되었냐고요? 말입니다. 개벌든 남편이라도 주지 않는다고 또 어디 가서라도 하는 대로 남의 가정을 파탄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있었던지 몰라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워하던 남편이 꿈에 나오다니 정말 속상하면서도 기쁜 마음이 커서 심장이 뛰던 것 같아요. 어떤 날 지금보다 더 행복할 때였다면 좋았을 텐데 그럴 만한 방법이라도 있었다면 제게 알려주세요. 치밀어 올랐는지 몰라요. 이 망할 놈의 인간이 내가 무슨 양심이 있다고 내 꿈에 나와. 이 호랑말코 같은 놈아. 그렇게 평생을 지하집하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고생하는 걸 뻔히 봤으면서 내가 나에게 이렇게 해 이게 우리 석훈이한테 있던 상처를 줘. 저렇게 말을 하고 싶었는데 꿈속에서는 입안에서 계속 소리가 웅웅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속 시원히 속사포처럼 쏘아붙고 싶었는데 말은 안 나오니 아주 답답한 지경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겁니다. 제 속타는 마음과 저 세상과 남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여러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어이, 박씨. 아저씨. 그 위로 살았으니 내가 벌 받은 거야? 내가 제 사상 차려주길 바라느니 그러면 너는 진짜 인간 말종이야. 나 거기서 제가 톡톡히 치어. 아들아, 말이야 정말로 하고 말이에요. 절대로 내 안 사람 빼고는 다른 여자한테 눈길도 주면 안 된다고. 응,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알아? 너 엄마한테는 솔직히 말해야 해. 혹여라도 내가 다른 여자한테 눈길을 줄 것 같다면 너희 결혼하지 마.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상처 주면 안 되는 거야.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아이,
당연하지. 엄마, 내가 이번에 그렇게 큰 일을 겪었는데 나 절대로 아빠랑 똑같은 짓 안 할 거야. 나 절대로 안 해요. 내가 엄마한테 약속해. 그러다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면서 너무 선하고 예쁘게 생긴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요. 저는 결혼을 하겠다고 찾아 아들과 예비 며느리 앞에서 저렇게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니 말이죠.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준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버지를 결코 모방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아들이 나에게 자기 인생을 걸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또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예비 며느리는 정말 똑 부러질 정도로 착한 아이처럼 보였어요. 어릴 적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좋았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 오빠가 정말 좋은 사람임을 알아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요. 그리고 오늘 직접 와서 어머니를 만나니 더욱 잘 알게 됐어요. 오빠는 어머니를 닮아 정말 좋은 남편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결혼에 대해 걱정하지 마시고 허락해 주셔도 돼요. 주변 사람들은 며느리가 우리 아들의 재산을 노리는 것 아닌지 의심하기도 했지만 저는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럴 만한 이유도 있어요. 며느리 집안도 아주 그냥 재력이 좋았거든요. 오히려 집안 재산 보고 결혼하는 거냐고 할 소리는 우리 아들이 들어야 할 상황이었던 것이죠. 제 며느리가 될 아이들을 만한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랑 예비 며느리의 결혼을 허락해 주기로 했어요. 다다음 달에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결혼식을 올리는데 제가 더 긴장이 돼요. 엄마 옆에 아무도 없어도 괜찮겠죠? 나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그리고 사돈댁도 사돈 혼자라고 하더라도 같이 혼자인 처지끼리 입장하고 같이 도란도란 앉아서 결혼식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걱정하지 말고 너희 결혼 준비에만 신경 써. 할머님들도 찾아가서 인사 잘 드리고 아들의 장모가 될 뿐. 그러니까 제 예비사돈도 남편이 없어요. 그쪽도 남편이라는 사람이 외도를 했답니다. 아니, 도대체 왜 남자들은 그런 걸까요? 성별을 나눈다는 게 아닌데 왜 그런 걸까요? 나이가 들어서까지 왜 바람을 피우려 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지 못하고 있어 이해가 안 돼서 참 답답합니다. 아유, 사돈이 제게 먼저 연락을 해와서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이 사돈, 우리 남편이 없는 여자들끼리 씩씩하게 같이 입장하고 같이 앉읍시다. 아, 뭐 어때요? 결혼식 문화를 누가 청한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둘이 같이 앉아있으면 서로 의지도 하고 좋을 텐데요. 사돈댁은 남편이 되는 사람이 어지간히 속을 썩인 것 같아요. 이혼하고 나서 일절 눈도 안 보고 지낸다고 했어요. 예비 며느리 결혼식에도 부르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저도 마음이 어떤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충분한 경험을 통해 알았기 때문에 아직도 남편을 기다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사돈은 아들의 결혼식에서 함께 나란히 앉기로 결정했어요. 우리 시댁 두 분의 시어머니들은 너무 좋은 생각이라며 호흡 있게 동의해 주셨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호흡 있는 사돈도 만나고 총기발랄한 며느리도 만나 새로운 삶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한 아들과 그리고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도 아들을 믿고 지지하는 예비 며느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아이쿠, 오늘 제 인생 이야기 어땠나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수다 떨기 좋아하는 친구분들 중에도 제 상황을 공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이런 분들께 하고 싶은 한마디만 전하고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우리는 미숙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바람집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직 미성숙한 인간으로서 부족함을 겪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자신을 미워하지 마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